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 잘 보내고 또 징검다리 연휴라고 해서 네, 쉬잖아요. 잠깐 지방을 다녀왔는데요. 차가 상당히 막히는 걸로 봐서 나들이길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구나. 그래서 교통량 잘 체크하셔서 연휴 쉬시는 분들은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인데 못 쉬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힘을 내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살인 몰두한 외톨이 정유정, 전두환 일가에 절연당하는 전우원, 아빠 형님 찬스 선관위,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살인 몰두한 외톨이 정유정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이 정유정 사건을 두고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 들으셨을 때 정말 어떠셨나요? 일단 가해자가 20대 여성이란 사실에 놀랐고요. 그쵸. 피해자도 또래 여성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과연 단독범행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이른바 손쉽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더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건 사실 신상 공개가 된 이후였던 것 같아요. 23살 정유정 얼굴을 봤더니 너무나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그 악의 평범성이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 20대 여성의 모습을 한 사람이 살인 충동을 갖고 살해에 이를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 안전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겠다. 또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사건도 참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정유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지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과외 아르바이트 앱에 먼저 가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범행을 물색한 게 5월 24일부터였다라고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줄 여성 과외 교사를 구한다라는 어떤 구인글 같은 걸 올린 건데요. 본인이 그렇다면 과외를 받는 20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인 것처럼 이 앱에서 본인의 어떤 신상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과 연결이 된 거죠. 처음에는 뭐 너무 멀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 피해 여성이 그냥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학부모를 가장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 앱을 사용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떤 치밀한 과정까지 거쳤냐. 교복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그 집을 찾아가요. 23살 정유정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 말다툼이 있어서 흉기로 살해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말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잠깐 좀 그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앱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거짓말해서 접근한 그 경위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정말 생전 한 번 마주치지 않았던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을 것인가 여러 의문점이 남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혹시 다른 범행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도움을 받은 다른 공범이 있는 건 아닌가 여러 의문점이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최소한 혼자 일으킨 단독 범행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정유정이 처음부터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증거를 딱 제시하니까 닷새 만에 자백을 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이게 택시기사분의 신고로 발각이 맞아요. 됐잖아요. 여행 가방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그걸 야산에 버리려고 하는 여성이 택시를 타니까 누가 봐도 이상했던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긴급 체포가 됐고 살인의 경위를 당연하지만 경찰이 아주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저 살인할 의도 전혀 없었어요. 저 우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 흉기와 같은 부분도 미리 가지고 간 측면이 있었고 범행 대상을 그 앱을 통해서 물색하는 흔적도 막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주장을 더는 관철하기가 어려웠던 거 보입니다. 그러자 나온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저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과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정말 다른 일입니다. 이 집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해봤더니 이미 시신 없는 살인 이런 걸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게 올 2월부터였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할아버지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 목록을 체크를 수사기관에 해봤더니 범죄물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TV, 수사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행의 수법을 아마 습득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이 한마디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 충동이 일어서 실제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이 피해자를 선택을 했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말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건 이제 경기대의 이수정 교수가 제기한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피해 여성의 신분을 탈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래였었죠. 그리고 뭐 그 유기하려고 했던 여행 가방에 뭐 신분증을 버리지 않고 뭐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담겨져 있었다 이런 부분에 좀 근거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신분을 탈취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좀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경찰에서는 이런 진술이 또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영어 컴플렉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내 이제 영어 실력이 한 중3 정도다. 근데 이제 중3 학생이라고 또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영어 때문에 낙방을 한 과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영어에 굉장히 능통한 그렇죠. 그리고 뭐 명문대생이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수사기관에서는 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연하지만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사이코패스는 아닌가라고 한번 이걸 측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살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반사회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더라도 반사회성이 높은지,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의 격리의 필요성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다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가져가는 이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충격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두렵다라든지 뭐 이런 내색이 하나 없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CCTV 영상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CCTV 영상이 담긴 시점은
살인이 이미 완료된 후인 겁니다. 대범하게도 정유정은 살인 현장을 떠납니다. 왜? 본인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생활소품샵에 가서는 비닐봉지, 세제, 뭐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 훼손을 위한 흉기도 별도로 또 추가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온 거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그 집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왜 충격적이냐? 이 발걸음이요,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발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쾌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책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전혀 이 발걸음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을 가는 그냥 20대 여성의 모습 같아요. 상당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발걸음이 상당히 빠르고요. 어떻게 보면 깡총깡총 뛰는 듯하게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향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라고 정말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대, 그것도 20대 초반에 이제 여성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일단은 증거 인멸을 서두르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신만 이렇게 유기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인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본인의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해봤던 것 같아요. 범죄물 보고 뭐 추리소설 통해서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까지는 상당히 좀 빨리 본인이 목적한 바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뒤의 과정은 비교적 좀 허술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살인을 의도했다라면 그 사후의 과정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했을 법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신을 계속 사건 현장에 둘 수는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이 주거지에 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그렇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이 여행 가방을 본인의 집에 있는 부분을 가지러 왔는데, 여행 가방도 이 CCTV 영상에서 보시면 사람이 크지 들어갈 수 않아요. 있는 그런 크기의 여행 가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시신을 훼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일부 시신은 이 캐리어백에 담았고, 일부는 또 이 비닐봉지,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유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좀 대범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고요. 또 상당히 서둘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빨리 집에 가서 여행 가방을 서둘러 와서 일부 시신은 유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인근 뭐 아파트에 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그 이후의 과정은 좀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그대로 소지한 채 택시에 타기도 했고요. 그래서 참 이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이 마무리 끝나는 시점까지 어떻게 이 사고를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좀 치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 이제 동선을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범죄와는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사례가 발생한 그 현장을 좀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말 본인도 살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인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게 좀 통상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고유정이랑도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똑같이 여성이라는 점, 아주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 등 때문인데, 고유정은 인근 이 슈퍼마켓에서 범행에 필요한 도구, 뭐 락스를 사고 비닐봉지를 사고 손장갑을 사는 모습이 범행 이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의도했던 거죠. 정유정은 그걸 사후에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살인을 한 이후에는 그 현장에 다시 오지 않죠. 예, 수습을 하고 그렇죠. 멀리 도주를 하거나 이런 게 그렇죠. 일반적인 패턴인데, 다시 오고 들락날락한 겁니다. 시신을 한 번에 또 유기하지도 못하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또 살인의 어떤 수법, 유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정 사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고유정 사건과 사실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가해자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유정과 전혀 다른 성향이다, 전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범행이 잔인했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도 고유정도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시신을 수습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바다에 유기를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훼손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런 잔인한 범행 수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일한데 이 두 가해 여성의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고유정은 오히려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범행 자체는 반사회적이지만 어떤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했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게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이에요. 내 아들을 전 남편과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살인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요. 그런데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겁니다. 물론 본인은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근거는 있었을 거라고 수사기관은 보는 거죠. 그렇죠. 또래 여성으로, 명문대생으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본인의 컴플렉스와 대치되는 그런 사람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회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데 교류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웃들도 기억하는 모습은 말없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실제로 방문했던 이웃도 아무 뭐 인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또래랑의,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문제, 은둔형 외톨이의 그렇죠.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정유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아예 새로운 범죄 유형의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유정에 대한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사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선고를 할 때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반사회적인 성향 그리고 범죄적인 인자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사회화의 격리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죠. 뭐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이 뭐 기준치를 넘었다 안 넘었다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높이 나왔다라고는 언론을 통해서 타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왜냐하면 살인 충동으로 이 살인에 이르게 됐다라는 건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죠. 그렇죠. 전례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증거 기록으로 편철을 한 이후에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유정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에 비칠 기회가 있을 때 유족에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말하는 말투라든지 뭔가 내용에서 진정성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감형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을 보더라도요, 본인이 신상 공개가 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 그쵸. 마스크, 머리로 완전히 본인의 얼굴 정말 조금이라도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의지가 상당히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왜 살인에 이르게 됐냐?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게 된 이유는 뭐냐? 비교적 대단히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답변을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뭐 가공해서 반성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차분하달까요? 이런 부분에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반응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본인은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굴을 다 가리고 마스크까지 쓰고 모자까지 쓰는 건 본인의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면 이런 식의 자기 방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정말 반성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실토할 것인가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방어권 행사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운둔형 외톨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상이 공개됐지만 정유정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극히 드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단절이 돼서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것이 포렌식 결과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신상이 공개된 뒤에 온라인상에서 정유정의 동창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묘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내가 정유정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창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쵸. 같은 동창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학기 초 계속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한 적이 있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뭔가 묘하다, 기묘하다, 이상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 학생들과 다른 또래들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를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좀 작고 말도 뭐 말수도 없고 말주변도 별로 좋지 않은 친구였는데 아니 이런 애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인했다니까 참 의아하다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묘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경찰이 정유정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더니요. 보통은 친구들이랑 별로 접촉이 없어도 그러니까 문자나 휴대전화 통화를 한 내역은 없었대요. 그래도 연락처는 갖고 있잖아요. 과거에 알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연락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와 단절됐던 고등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거나 한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철저하게 그냥 혼자 지냈다는 거예요. 거의 집에서 도서관은 좀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도 교류, 사회적인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그냥 없었던 정유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유정의 신상 공개 이후에 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상 공개는 됐어요.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 그리고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그 증거가 매우 구체적일 것, 그리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런 요건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유정은 해당을 하죠. 왜냐하면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렇죠. 근거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백을 버리려다가 적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도 아니죠. 그리고 공익적 필요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했어요. 혹시 여죄가 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해서 나이, 이름을 공개해서 뭔가 아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증명사진 같은 사진 딱 한 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 찍은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됐지만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사진이 맞아요. 공개가 됐었어요. 지금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머그샷과 관련해서는요, 이 뭐 해외에서는 강제로 찍고 촬영해서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뭐 인권 침해다 여러 문제 때문에 현재의 이 범인의 모습은 신상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인이 이걸 알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정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불똥이 또 다른 곳으로 또 튀기도 했어요. 이 온라인 과외 앱인데요.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대생들의 이 앱의 탈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외 앱이라는 게 저 어떤 선생님 구합니다. 뭐 중국어 능통자한테 어디서 과외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 중국어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상당히 좋은 기능의 앱인 거죠. 그런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본인이 마치 학부모 행세를 하지만 걸러지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과외 한번 해볼까? 나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특히 여성 대학생들은 너무 겁이 날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이 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후기 같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과외와는 상관없이 나 기혼 남성인데 과외는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 한번 대화해보지 않겠냐.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런 글들까지 올라오면서 이 앱이 상당히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이 결국에는 묻지마 범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정유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요. 요즘 뭐 게임에 탐닉한다, 뭐 한다 해서 이제 취직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집에서 아주 최소한의 식사만 하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완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교적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누구나 사람이 할 수 있죠. 근데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혼인할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게 사회에서만 이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집에서만 있으니까 가족 내에서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교정의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게 범행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범죄 심리학자 등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묻지마 범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도 묵지마 범죄가 많았어요.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던 여성을 따라가서 가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부분은 정말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을 때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안 되고 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고 하지만 사실 이른바 2030 세대는 은둔형 외톨이 삶을 선택하더라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주 악화되지 않는 이상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좀 벗어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정유정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 절연당하는 전우원이라는 주제인데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큰 아버지인 전제국 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KBS의 한 시사 프로를 통해서 이 전우환 씨가 실제 받은 문자를 그대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제 전우환 씨가 큰아버지나 아버지 형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자금 은닉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나파밸리의 그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뭐 즉각적으로 이게 진짜 실소유주가 아니라 뭐 관리하는 거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일단 5.18 유족분들에게 사과하는 행보를 보였고 오히려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 비위 사실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의 폭로 형식으로 전하다 보니까 큰아버지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큰아버지가 전제국 씨인데요. 절연 통보를 보낸 건데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끝으로 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본인도 시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뭐 가족으로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녹아져 있는 그쵸.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우원 씨가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아버지로부터 절연 문자를 받은 전우원 씨, 차라리 후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본인은 이런 입장은 계속 강경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전두환 씨 일가의 손자로서 사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가족으로부터 절연당한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쵸.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절연 문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담하고 또 오히려 후련하다라는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우원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전 씨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우원 씨가 4살 때 자신도 모르는 회사 7곳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영, 뭐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무려 7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주주면은 뭐 배당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배당은 받은 흔적이 그 법인에는 있는데 본인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이용당했다라는 게 전우원 씨의 그쵸.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 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4살 때부터 주주로 등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아버지가 임의적으로 그 아들의 명의를 사실상 사용한 게 아닌가. 그쵸. 전우원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아무래도 비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법인을 통해서 이 자금이 운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집안 내 어떤 금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무기명 채권이 엄청나게 근거보다 꽉꽉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전두환 씨는 항상 28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추징금을 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가족들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그 말은 거짓말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전우원 씨의 주장 내용인 거고 실제로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연희동 자택에서 그 스크린 골프를 하는 그쵸. 부분. 그거는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또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입장에선 새어머니인 그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 두 자녀가 아주 명문 학교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은 그럼 어디서 난 거냐라고 또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본인 이름을 좀 제발 그만 사용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직접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왜 주주로 돼 있냐? 누가 네. 한 거냐? 그럼 관련 서류는 언제 어떻게 제출이 된 거냐? 이거라도 다오라고 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족 회사로 보여지는 부분도 그쵸. 있고요. 뭔가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당신 피해 보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자료에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전우원 씨가 제발 나를 주주에서는 이름을 빼달라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 회사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언론에도 좀 알리고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우원 씨의 모친 최모 씨가 있습니다. 이 최모 씨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집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 검은 돈이 묻혀 있다라는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저희가 돈다발 그 돈을 좀 수중에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뭐 500만 원 이상을 그냥 잘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우원 씨의 엄마, 그러니까 전두환 씨 일가의 옛 며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재혼을 했으니까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진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데 연희동 자택에 갔을 때 며느리들이 쭉 모여 앉아서 했던 게 돈다발을 띠지로 묶는 건데 이게 10,000원짜리가 신권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홀로그램 뭐 이렇게 네. 해서 그거를 국권과 신권을 같이 해서 돈을 맞춰가지고 띠지로 다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벌레가 꼬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벌레가 꼬일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냄새를 맡고 벌레가 꼬이니까 나 안 그래도 벌레를 싫어하는데 그때 그 인상 그리고 그때 체험했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이라는 게 이게 추징이 안 된다. 검찰이 막 여러모로 좀 추적을 해봐도 자금 흐름이 딱딱 막혔다. 그리고 막 대법원까지 가면서 막 문제 삼고 이랬거든요. 이거 우리 자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뒤로는 이렇게 사실 돈을 그러니까요. 빼돌리는 게 이 내부 가족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신빙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우원 씨가 문자를 또 공개했는데요. 이 할머니 이순자 씨에게서 받은 메시지 전문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자 씨가 직접 보낸 문자 같아요. 이것도 문자 그대로를 언론에 나타낸 건데요. 공개를 한 건데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너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에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우원 씨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는 잘 모른다. 너는 우리 집안에 좀 별로 호의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된 엄마한테 들은 말을 갖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덩이인 너를 낳자마자 옷바라지 중인 나에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간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아마 며느리를 저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너를 낮에는 울고 막 밤에도 자지 않는 아이인 너를 업어 키운 게 나다라고 또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가 된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이고요. 뭐 며느리는 아들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띠지로 돈다발을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실 게임처럼 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 이미 검찰에 배당이 됐거든요. 또 그렇죠. 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머니 이순자 씨가 본인의 이제 친어머니인 최모 씨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전우원 씨는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병든 자식을 사지로 몰아세우냐라는 취지로 또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우원 씨가 본인이 이제 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을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픈 아이다. 이 이제 전두환 씨 일가에서 나오는 건 딱 요 마디 정도인데 오히려 본인을 사지로 몬 거는 본인의 친모 어머니가 아니라 이 전두환 씨 일가, 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삼촌들이었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전우원 씨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왜 병든 자식을 사지로 모느냐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더 모순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럼 뭔가 보호 조치를 해줬냐,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그렇지 않았으면서 왜 어머니를 탓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유학 생활을 할 때도 가족의 도움을 뭐 금전적으로는 좀 받았지만 정서적인 어떤 애정이나 교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전우원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한 건 본인이 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전우원 팬카페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 유튜브 채널이 있기도 하고요. 네.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팬클럽까지도 팬카페 인터넷에 이제 만드는 분들도 네.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보면 이제 전우원 씨가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린 부분도 사실 그쵸. 인정을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와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묘역을 여러 차례 찾았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고 추징금도 다 납부를 했거든요. 전두환 씨 일가는 없다, 모른다, 잘못 없다. 나중에는 회고록에서 그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걸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다가 사망한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사과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공감, 그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손잣대에 이르러서야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여러 시민들이 또 팬카페나 이런 박수를 쳐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전두환 일가에 절연당하는 전우원이라는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아빠 형님 찬스 선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을까요? 일단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선관위의 이 채용, 경력직 공무원 채용 비리는 천태만상입니다. 상당히 이게 아빠 찬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권익위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미 경찰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이 입장은 우리는 거기서 하는 것은 인정한다. 뭐 국정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근데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소쿠리 투표라고 해가지고요. 그쵸. 코로나 때 선거를 치르는데 소쿠리에다 투표를 하게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할 그렇죠.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그때도 감사원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그때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거절했거든요. 이게 국가공무원법의 17조 2항을 보면요. 이게 감사원이 이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는 선관위도 받아요. 감사원이 하는.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한 직무 감사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위상이 높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선관위의 내부 인사 감찰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우리에게 회계감사, 우리 하고 있지 않느냐, 법에 근거해서. 근데 인사와 관련한 어떤 이런 비위 감찰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선관위 사안은요. 사무총장, 사무차장, 거의 선관위의 1인자, 2인자가 다 연루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1, 2인자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연 자정 능력이 있을까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대해서 감사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과거에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선관위는 그거는 회계감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달아서 이어진 부분이라서 우리가 수용했던 거지 본건과는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감사원도 관계의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이 부분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두 기관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선관위가 내부 감찰은 했어요. 내부 감찰을 할 때는 5급 이상의 좀 고위급 공무원의 이 채용, 이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들여다봤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전수조사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사촌 이내까지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게 내부 감찰만으로는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왜 선관위가 받아들이느냐. 국가권익위와 관련된 부패방지법에 보면 권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혐의는 부패와 관련된 상당히 좀 포괄적이에요. 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좀 유기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다 권익위가 살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용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처음에는 이게 권익위랑 선관위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선관위가 사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조사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 끝에 권익위 자체적으로 선관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 선관위 전수조사에서는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총 5명이 지금 아빠의 근무지에 채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아빠 찬스를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요. 이 부분 상당히 대단히 교묘하게 됐습니다. 어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 공무원이 중앙직 공무원으로 다 경력 채용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다른 부처에서는 공무원 채용을 할 때 다 그렇게 하는데 선관위는 지역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경력 채용이다 보니까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공고가 이루어지는 채용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들이 중앙직 공무원으로 이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선관위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를 해요. 면접위원들에게. 이번에 우리 자녀가 시험을 보게 된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만점을 줬습니다.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자식이 면접에 들어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공란으로 뒀다라고 해요. 그 부분을, 그 평가 항목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위조가 될지 좀 알기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다 아빠랑 같은 근무지에 있었고 같은 동료 직장들이 만점을 준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건 너무 그냥 채용 절차가 닫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걸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던 채용 절차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경력으로 하는 절차는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채용 절차도 앞으로는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직에서 중앙직으로 옮긴 게 뭐 그렇게 큰 혜택이야라는 문제 제기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방직은 승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이 있는데 중앙직 공무원 국가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건 분명한 아빠 찬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빠 찬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 채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형님 찬스 의혹까지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빠 찬스도 정말 공부를 사는데 형님 찬스까지 쓴 케이스가 또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똑같이 이렇게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형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 형이 또 고위직 선관 그렇죠. 그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왜 문제가 더 불거졌느냐? 채용 경력직으로 된 것도 좀 문제였는데요.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 그렇죠.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요즘 공정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앞서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결국에는 또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좀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법관 업무가 엄청 과부하고 지금 대법관 수도 정말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관위 업무에 사실상 관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 40년 가까이 내부 승진으로만, 그러니까 외부 영입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번에 뭐 바로잡겠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조직이 또 폐쇄적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당연하지만 헌법기관이고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거와 관련해서 사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권한은 상당히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선거관리는 독립성이 참 중요하니까 그렇죠. 외부적인 감찰은 아까 국가공무원법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제약이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수사기관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노태학 현직 대법관이기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최근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여야가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밑에서는 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도 그렇죠. 하고 국회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관련해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까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관위 결과 물론 공정 중립하게 되고 있겠지만 북한에서 해킹 조직을 뭐 김숙희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선관위가 과연 안전한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번에 뭐 북한 선관위 문제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채용 비위와 관련해서만 보자라고 해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엄청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청 권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이 국정조사에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소기의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 성관이라는 부분이 특수한 조직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거 비위와 관련해서는요, 거의 수사기관에 맞먹는 그렇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 사무를 워낙에 좀 엄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채용 비위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부적인 인사 검증,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일을 계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아빠 형님 찬스 성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생각하며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너의 이름이 참 달다 잠이 번쩍 달아나지 대충